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부터 프랑스는 한국 위안부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 위안부의 실태와 역사에 대해 알리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프랑스의 양심 있는 행동에 뒤에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위안부의 역사를 알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이번에 프랑스군 공식 문서로 위안부가 사실이었다는 역사 자료를 공개해 일본에서는 부들부들거리면서 당황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전 세계에서 문서로 공개돼 버리니 가뜩이나 올림픽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좋은 기분이 난리가 없겠지요. 근데 이를 어떡합니까? 페페TV가 공론화시킨 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가 문제가 야기되어 취소하라고 국제청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거 올림픽 진짜 못 열리는 거 아닌가요? 요거 진짜 페페TV가 올림픽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영상을 통해 공론화시켰던 보람이 있네요.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수영복 브랜드 아레나 코리아에서는 지도가 프린트된 수영복에서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해 사과했답니다. 아니, 지금 페페TV가 대마도까지 한국 땅으로 찾아오겠다는 마당에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한다고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딱 기다리세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2014년 1월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대 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만화축제에서는 일본군의 짓밟힌 한 소녀의 고통, 한 많은 세상을 등진 위안부 할머니를 주제로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에 선보인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봉두 축제 조직위원장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알리는 기획전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최 측이 직접 밝혔습니다. 프랑스 봉두 축제 조직위원장은 개막 전 일본 측의 행사 취소 압력이 있었지만 기획전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고 오히려 위안부 실상을 왜곡하려 한 일본 측 전시만 퇴출되었습니다. 프랑스 주최 측은 위안부 만화는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뜻대로 기획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운영 뒤에 30%가량을 일본이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압박의 강도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봉두 위원장은 위안부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하는 작품을 내건 일본 측 전시시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철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야, 프랑스 봉두 축제 조직위원장님 정말 쉽지 않은 올바른 일 하셨네요. 페페TV가 칭찬합니다. 근데 올해에도 위안부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본의 치부가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만화로 김금숙의 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가디언의 2019 최고 그래픽 노블에 이은 쾌거입니다. 작가는 북과 먹을 이용한 흑백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흑백은 과거의 시간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북과 먹은 우리의 전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의 역사를 전통의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가의 그림은 한국화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는 일본군의 만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자인 김옥선 할머니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감정 묘사는 이 역사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체라는 점을 강조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금숙 작가의 작품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에서는 공통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역사적 치부는 인권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고 특히 세계 여성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영국 가디언의 2019 최고 그래픽 노블, 프랑스 휴머니티 만화상 심사위원 특별상,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9 올해 최고의 만화 등으로 선정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같이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과 김금숙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언을 외면하고 왜곡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역사는 분명하게 진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세상의 상식은 일본의 범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김금숙 작가의 풀이라는 작품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고 전쟁 범죄의 잔혹함을 증명하며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서 더욱 뜻깊습니다. 근데 일본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위안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1940년대 베트남 지역을 침공한 일본군이 주둔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이 프랑스군 공식 문서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프랑스 해외 영토 자료관에 소장된 프랑스군 문서를 분석해 하이퐁과 박린, 하노이 등지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은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인 프랑스 비시 정부와 협력해 1940년 9월 베트남 북부에 진주했고 이듬해에는 남부로 뻗어나갔습니다. 일본군의 당시 동선은 하이퐁, 박린, 하노이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940년 10월 7일부터 10일 사이 하이퐁의 프랑스군 보고서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 사용할 2개의 위안소가 비엔 호숫가에 일본군에 의해 세워질 것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위안소들의 자금 조달처로 폴버트 거리에 한 환전소를 지목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위안소를 설치하고 다니면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다녔다는 겁니다. 파리 7개 대학 마리 오랑주 교수, 재벌사학자 이장규 씨가 참여한 조사단은 박린의 일본군 기지 배치도와 하노이 시내의 일본군 배치도에 위안소가 표기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린 지도는 위안소가 일본군 기지 경계선에 붙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위안소가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치도 설명서에는 위안소가 장교, 하사관, 병사 3개 종류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하노이 시내 위안소는 지도에 프로스티튜에로 표기됐으며 일본군 주요 시설들과 함께 시내에 자리해 있습니다. 프랑스군 보고서에는 1941년 2월 하이퐁을 통해 간호사 70명과 신원불명의 여성 25명이 도착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프랑스군 보고서가 일본군 관련 내용만을 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여성들이 일본군과 어떠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라면서 간호사와는 구분이 되는 군 관련 여성들은 위안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역사적 치부는 전 세계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능한 일들입니다. 페페TV 역시 진실을 폭로해 전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해왔고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부터 방사능 전문가들까지 들고 일어나 그 결과들이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페TV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뭔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뜬구름을 잡고 있어. 뜬구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위험성에 도쿄올림픽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2020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촉발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일본 정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올림픽을 치르려 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독립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콜린 고바야시는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도쿄올림픽과 방사능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고바야시는 일본어와 프랑스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이용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도쿄 등지에서 올림픽을 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애초 전세계 언론인과 반핵운동가, 반핵단체 등 50여 명이 동참해 작성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페페TV는 연락을 받지 못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콜린 고바야시는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은 폭염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OC가 폭염 대책으로 마라톤 경기를 도쿄에서 홋카이도의 삿포로로 이전해놓고 왜 방사능 문제는 뒷전이냐는 지적입니다.
고바야시는 9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방사능 유출은 막지 못한 채 8년이나 흘렀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동일본에 상당한 방사능 오염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태풍 하기비스가 연속적으로 일본을 강타하면서 하천과 야산에 있던 고선량의 방사능 물질이 퍼질 대로 퍼져 각지로 흩어진 상태로 일본은 위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사고 지점 근처에서 시작하고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에서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아즈마 구장 주변의 토양 오염은 최대 6,176베크럴로 측정되었고 도쿄에도 고농도 방사능 물질 측정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은 수천 년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타격이 심합니다. 이대로 올림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올림픽을 치른다면 전 세계인들은 후쿠시마에선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이라며 방사능 농수 한국과 일본의 방역은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역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극찬을 받았지만 일본은 무능한 대처로 계속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러다 결국 아베 전 총리는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건강상 문제라고 했지만 그건 명목상의 이유일 뿐입니다. 자신의 비리와 더불어 코로나19 통제에 실패하면서 물러난 것이죠.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보급된 이후에는 일본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언론들에게만 말이죠. 그런데 일본 현지의 반응도 그럴까요? 한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꽤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아베 전 총리는 노벨 생리학 수상자인 야마나카 시냐 교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의 치료약, 백신 개발을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겠다. 아베의 이야기 중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백신이 필요한 이유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을 일본이 주축이 되어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베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본 최고의 석학인 야마나카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신을 1년 안에 준비할 수 있을지 상당한 운이 겹치지 않는 한 백신만으로는 올림픽은 어렵다. 참 솔직한 답변이네요. 대담 이후 약 8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8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일본 후생 노동성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례 승인이 적용되면 이르면 2월 말부터 일본 내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후생 노동성입니다. 하지만 이번 백신 확보 전쟁은 후생 노동성이 아니라 총리 관저가 직접 주도해 지휘한 것입니다. 만약 올림픽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관저가 이렇게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겠죠? 물론 올림픽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확보 과정은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된 듯합니다. 후생성에서는 일찌감치 백신 확보를 위한 전담팀이 극비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팀에는 의사 면허증을 가진 차관급 관료, 법률 고문, 국제교섭 경험이 많은 국제 변호사 등이 대거 투입되었고 이들에게 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전담팀을 지휘했던 의사 출신 한 관료는 일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류가 다른 백신을 되도록 많이 준비해 어느 백신이든 성공하면 될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 화이자와의 합의를 시작한 건 무려 작년 7월입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와도 차례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얀센, 화이자는 각각 9월, 10월부터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일본 내 유통 공급망이 없는 모더나, 노바백스와는 현재 최대 제약회사가 유통과 공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입된 정부 예산은 301억엔, 우리 돈 약 3,179억 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하는 날까지 백신 확보에 매달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8월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백신 확보를 선언했습니다. 아베의 기획은 스가 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관저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백신 유통 및 접종을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신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관 장비, 운반용 트럭을 확보하고 각 지자체에도 접종 준비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이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 1억 2천만 도스, 모더나 5천만 도스,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도스 등 총 2억 9천만 도스로 일본 전체 인구 1억 2,600만 명이 맞고도 남는 양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국산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나?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백신 후보는 233종으로 최종 임상 3단계가 진행 중인 11종 가운데 일본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분명히 일본이 주도해서 백신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일본 내 관련 전문가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애당초 국내 백신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빨리 돌렸던 것이다. 일본의 백신 연구는 자본도 실적도 크게 뒤처져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 의료 행정의 후진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신 개발을 빨리 했고 다량 확보했지만 정작 접종 시작 시기는 6월 말부터입니다. 사실상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임상시험 1, 2, 3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별도의 국내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모더나는 1월 중 일본에서 200명 규모의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지만 언제쯤 접종을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6월 말인 것입니다. 이에 현지 메이저 언론들은 일본은 백신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승인 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에 빌적하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일본 의료행정과 감염증 대책에는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거기다 백신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도 역시 무척 낮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9%가 백신 접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접종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코로나 대처에도 실패했고 백신 경쟁에서도 전혀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백신을 확보했다고 올림픽 개최가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코로나 대응과 코로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청장과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백신의 핵심 기술인 mRNA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대응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파우치 소장을 유임시켰을 정도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이죠. 정 청장과 파우치 소장은 화상회의에서 양국의 코로나 관련 상황 및 대응 경험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백신, 치료제 기술 협력 및 공동 임상 연구 등 감염병 분야의 연구 협력, 감염병 관련 분야의 양국 간 정례적 협의체 구축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죠. 파우치 소장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국가 중 하나이다. 정 청장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과의 회의가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강화하고 미래 감염병에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네, 여전히 한국은 세계 방역의 중심지이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